2020년 1월 어느 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역사를 감회 깊이 회고해 주시면서 당 마크에는 우리 당의 정치 이념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고, 우리 당 마크는 정치의 거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와 낫과 붓이 새겨진 명작 중의 명작인 우리 당 마크. 우리 당의 상징인 당 마크는 과연 어떻게 나온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알자면 해방 후 우리나라에 조성됐던 정치 정세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원이 된 때로부터 나의 인생 행로에서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이것은 장편 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비롯한 많은 농촌생활 주제의 소설들과 혁명 소설들을 창작하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재능 있는 작가로 한 생을 빛내온 전세봉 선생이 남긴 수기의 한 대목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잊지 못할 우리 당의 혁명 전우로 불러주신 전세봉 선생. 그는 우리 당 마크의 탄생과 더불어 첫 조선노동당원이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방 전에 아버지는 한경남도 고흥군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학비를 댈 수 없어서 그래서 중퇴했습니다. 그러나 문학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품팔이, 모슴살이 이런 걸 하면서도 독학으로 소설 창작에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했고 공군 인민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1945년 10월에 북조선 공산당이 창건되자 아버지는 남먼저 공산당 입당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군당부에 들고 앉아있던 편협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고용농민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입당 청원을 부결했습니다. 전세봉 선생뿐이 아니었습니다. 세조국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인테리들인 정준택, 강영창 동지를 비롯해서 해방 후에 얼마 안 되던 과학자, 기술자들도 공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당의 당원 수는 창건된 때로부터 2달이 지난 1945년 12월 현재 4,530명밖에 안 됐습니다. 해방 후 국방부에는 공산당 외에도 조선신민당, 조선민주당, 천도교 총무당과 같은 정당들이 조직돼서 활동했습니다. 조선신민당에는 농민들과 지식인들이 기본으로 망라되었고, 또 조선민주당에는 기업가, 상인, 그리고 분원과 같이 자산계급들이 주로 망라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 총무당은 천도교 교인들을 기본으로 해서 조직된 당이었습니다. 당시 공산당원 수가 적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파분자들이 공산당은 노동계급의 전위 대오인 것으로 해서 사상 리론적으로 다 준비된 노동계급만을 당에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주민 구성에서의 절대 다수는 농민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노동계급은 청소하기 그지없었고 게다가 사상 리론적으로도 미숙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일제가 오랫동안 공산당에 대한 지독한 선전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는 우리 청년 학생들 속에서 반공 교육을 특별히 많이 해왔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 수령님께서 신우주에 내려가시어
청년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 학생이 불쑥 장군님도 공산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민족의 영웅이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높은 존경과 믿고 따르려는 절대적인 마음과 함께 공산주의에 대한 당시 청년 학생들이 회의적인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공산당에 대한 일제의 악선전과 종파분자들의 관문주의로 해서 마땅히 공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공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것이 해방 후의 실태였습니다. 당시 공산당에 들고 싶어 했던 애국적인 인테리들이 공산당이 아닌 신민당에 들어가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해방 후 천갈래 만갈래로 얽혀진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며 건국, 건군 위협을 위해 조국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당을 근로인민 대중의 통일적 당으로 건설하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새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일제가 10년이 걸렸어도 못한 보통강 개수 공사를 단 55일 만에 끝낸 기쁨에 넘쳐있던 1946년 7월 하순 어느 날 우리 수령님께서 계시는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집무실로는 한 여성 일꾼이 들어섰습니다. 그가 바로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이었던 고정숙 동지였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정숙 동지에게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할 사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두 당이 합당해서 노동당을 내오게 되는데 노동당이 어떤 당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인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 세계 인민들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노동당 깃발을 제정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시급히 단기 도안을 만들고 혁명하는 우리 당의 사상이 잘 안겨오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은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려는 우리 당의 성격이 잘 나타나도록 단기 도안을 잘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 조선노동당의 단기 도안 창작을 발기하신 이 날은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날인 동시에 우리 민의 운영에서 위대한 전환을 예고하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 날과 더불어 우리 당기를 만드는 사업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 북조선 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당 경위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북조선 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당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진례를 든다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으로 우리 인민들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북조선에서 활동하던 인민위원회 위원들의 그 성분 구성을 보면 노동자가 5.7%, 농민이 71.8%, 사무원이 15.8%, 수공업자의 2.1%, 상인이 4.6%였습니다. 또한 토지개혁의 그 결과로 우리 농민들은 땅의 주인이 되었고 수확고의 25%만을 이제 그 현물세로 바치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이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주개혁의 실시로 공산당에 대한 우리 민들이 그 인식이 달라지게 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저마다 공산당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어떤 정당이나 정책의 진가는 말이나 성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정당의 실제 행동에 의하여 그 정책이 누구의利益을 대표하며 옹호하는가 하는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평가되는 법입니다. 해방 후 우리 당이 실시한 민주주의적 개혁들은
노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 대중이 역사의 그 어느 시대에서도 가져보지 못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어디서나 행복이 넘쳐났고 세조국 건설에 마취소리 높이 울려났으며 인민들은 나날이 윤택해지는 살림 속에 고마움의 편지, 감사의 인사를 우리 수령님께 끝없이 올렸습니다. 해방된 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북조선에 펼쳐진 현실은 나로 하여금 공산당원이 되고 싶은 충동을 어찌할 수 없게 했다. 할아버지의 수기에도 있는 것처럼 출신과 경력 때문에 공산당에 입당하지 못하였던 저희 할아버지는 공산당 입당 초원서를 써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은 해방 후 우리 수령님께서 펼치시는 인민적 시책들을 접할 때마다 북조선 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당이라는 것을 절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중택 동지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민당에 들어있던 농민들과 천세봉, 강영창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의 가슴에도 북조선 공산당 입당 청원서가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해방 후 북조선 임시민위원회가 세워지고 민주개혁들이 성과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공산당의 지위는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뿐 아니라 지식인들이 서로 단합해서 하나의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새조선 건설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공산당 외에 다른 근로자당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무의미했고 오히려 민주력량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공산당은 노동계급이 선봉대로서 노동계급의利益을 대표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반면에 신민당은 주로 농민이나 근로지식인들이利益을 대표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두 당은 이렇게 각양 계급의利益을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자기의 투쟁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노동자, 농민, 근로지식인들은 다 같이 근로하는 대중으로서 그들의 이해관계는 일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인민이 대응적 당을 내올 수 있는 확고한 기초로 되었습니다. 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당. 이것은 근로인민의 혁명 역량을 갈라놓을 위험성을 없애고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뜻에 의해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1946년 7월 23일 수령님께서는 조선신민당 대표를 만나주시고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동 문제에 대한 교시를 주셨습니다. 이어 신민당에서는 합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으며 조선신민당에서 공산당에 보내는 합당 제의서가 당시의 신문이었던 종로에 실리게 됐습니다. 1946년 7월 하순 우리 수령님으로부터 당기를 제작할 때 대한 과업을 받은 허정숙 동지는 북조선 초대미술가 동맹 위원장 선우담을 비롯한 능력 있는 미술가들과 함께 당기 도안 창작 사업에 진입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는 몇 가지 도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 하나는 붉은 기폭에 북조선 노동당이라는 글자를 쓴 것이었고 다른 도안들은 깃발의 붉은 바탕에 노란색의 오각별을 그린 것과 마치와 낫을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붉은색 바탕에 이제 그 북조선 노동당이라고 쓴 이런 그 도안을 보시면서 그 북조선 노동당이라고 쓴 글을 보면 전 조선적인 그런 근로인민 대중이 망라된 이런 통일적인 당으로 강화 발전될 그 우리 당이 성격으로 놓고 보아도 잘 적당치 않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당 깃발에는 이제 글로서가 아니라 그 대중적인 당으로서의 그 성격이 부각되도록 그림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우리 당을 상징하는 마크를 창작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당마크 또한 창작이자 곧 당깃발 창작 사업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마치를 든 노동자와 함께 밭갈이하는 농민을 그린 당깃발 도안이었습니다. 그 도안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마크는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 당의 고유한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도안의 가장 큰 결함은 노동자, 농민만을 형상하고 근로 인테리어를 제쳐놓은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당마크 도안에 형상할 노동계급은 마치로 표시하고 농민은 낫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근로 인테리어는 펜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우리식으로 붓을 그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잘 연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마치와 낫과 붓, 그것은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어를 나타내는 데 더없이 생동하고 합리적인 표식이었습니다.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청사였던 여기 당 창건 사적관에는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 잡지 창간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북조선 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당하기 몇 달 전에 발행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서 여기에 그려진 마치와 낫, 펜대는 완성된 당마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새겨진 마치와 낫, 펜대는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어를 구성 부분으로 하는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려는 구상을 이미 전부터 품고 계시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1946년 8월 2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미술가들이 창작한 당마크 도안을 또다시 보아주셨습니다. 지금 당마크 도안에는 붓대가 중심에 형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도안에는 지식인을 상징하는 데는 붓보다 펜대가 더 현대감이 있다고 하면서 그 펜대를 그려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펜대는 사무원이라는 직업적인 특성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식인 계층에는 사무원뿐 아니라 과학자, 기술자 등 지식으로 사회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노동당 세상에서는 노동자, 농민들도 다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행복하고 문명한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붓대를 가운데 세우는 것이 옳다고, 붓대를 가운데 세우고 양옆에 마치와 낫을 세우면 보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노동당의 세상에서는 노동자, 농민들도 다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행복하고 문명한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붓대를 가운데 세우는 것이 옳다. 음리에 볼수록 해방 후에 벌써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온 사회의 인테리어와 구상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습니다. 수령님의 그 뜻은 우리 장군님의 인재 중시, 과학 중시 사상으로 이어졌고, 오늘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에 의해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사상으로 꼽혀놨습니다. 해방 후 노동당을 창립하면서 당 마크에 붓을 새겨넣는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다른 나라 공산당들에서는 혁명투쟁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당의 구성 성분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당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당기에 마치와 낫만 그려넣었지 붓이나 표는 그려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식인을 독자적인 계급으로가 아니라 사회의 간충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붓대의 문제는 지식인을 당의 구성 성분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하는 당의 성격과 관련한 문제이면서 지식인들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 마크에 붓대를 새겨 넣는 문제 때문에 마음도 많이 쓰시었고 투쟁도 많이 하셨습니다. 해방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외국 방문의 길에 오르신 때였습니다. 당시 북조선 림시민위원회 산업국장을 하던 저희 할아버지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해임되어 광산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외놈들의 족산품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설비를 뜯어가려고 하는 것을 이 설비들은 세조국 건설에 요긴하게 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치지 못한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막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텔이라고 하게 되면 자산계급 출신이고 외놈들에게 복무하면서 호강하게 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무턱대고 배쳐가던 종파 사대주의자들은 그 설비를 뜯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하면서 해임시켰던 것입니다. 외국 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어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당에서는 동물을 믿으니 마음을 놓으라. 그리고 내가 있는 한 누구도 동물을 다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저희 할아버지를 다시 올려오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해방 후 만당 종파분자들이 지식인들 대부분이 유산계급 출신이고 지난날 일제에게 복무하였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배척한 신뢰들이 많았습니다. 당 마크 제정 때 당 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 넣는 문제를 토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대부분 사람들은 당 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 넣을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이 제의를 지지했지만 거기서 순영하를 비롯한 몇몇 파생꾼들만은 반대했습니다. 그자들이 반대한 이유란 당 마크에 붓을 걸어놓은 당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한다 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막스나 레닌도 다 지식인이었지 노동자는 아니었다.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공산당 선언을 내놓고 투쟁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는데 지식인들을 일률적으로 혁명이 개소 대상으로 보아야 되겠는가 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종파분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당 마크에 붓을 새겨넣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당 마크에 붓대를 새겨놓은 문제를 두고 종파분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때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지식인이 없이는 혁명도 할 수 없고 나라도 건설할 수 없다.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지식인이 필요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도 지식인이 있어야 한다. 항일무장 투쟁을 한 사람들은 총은 잘 쏘지만 지식은 부족하다. 그러니 지식과 기술이 있는 지식인들과 손을 잡아야 혁명도 하고 건설도 할 수 있지 않는가고 하시며 그릇된 주장을 단호히 처갈기시었습니다. 인테리를 우리 혁명의 동력, 우리 당의 구성 부분으로 내세우는 당마크 제작을 위해 우리 수령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수령님으로부터 우리 당 마크를 마치와 낫과 붓으로 형상할 때 대한 과업을 받고 창작가들은 이런 형태의 마치와 낫을 형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이 마치와 낫은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 마크에는 마땅히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쓰는 마치와 낫을 그려놓아야 한다고 우리는 항상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미술가들이 마치를 수직으로 세워놓고 그 낫과 붓을 그 오른쪽으로 차례로 배치한 당마크 도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안이 바로 이렇게 마치와 낫과 붓이 마치도 부채살 모양처럼 이렇게 펼쳐놓은 이런 도안이었습니다.
이 도안을 보아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구도상으로 보아도 그렇고 노동계급과 농민 그리고 지식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이런 대중이 튼튼히 통일 단결되어 있다는 이 내용을 상징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마치와 낫과 붓을 서로 교차시켜 놓아야 한다고. 그러되 마치는 왼쪽에, 낫은 오른쪽에, 붓은 가운데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붓을 다른 곳들보다 약간 올려서 놓아야 보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노동자, 농민들이 높은 지식과 문화를 소유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힘껏 이바지해야 한다는 뜻도 가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당 마크가 기하학적으로 잘 조화된 명작으로 창작된 데도 우리 수령님의 심혈이 깃들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당 마크 자료들의 교차 부분을 너무 올려하거나 지나치게 내리하면 당 마크가 산만하고 힘이 약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료들의 교차 부분은 사람들이 일할 때 흔히 잡는 자료 부분으로 하는 것이 리치적으로 보아 좋을 것 같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붓, 낫의 옷 부분과 아래 부분의 비례 관계와 마치와 낫의 교차 각도를 잘 선정할 때 대해서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2012년 4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진행된 어버이 수령님 탄생 백돌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창작한 당기와 당마크 도안을 보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당기와 당마크에 깃든 어버이 수령님의 용도 업적을 뜨겁게 돌이켜 보셨습니다. 당시 그 당기에 깃든 그 사연을 더듬어 보는 과정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해방 직후 우리 수령님께서 지도해 주신 당마크 도안에는 그 마치자루와 그 낫자루, 붓대가 그 개선이 없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그 사람들 누구나 다 보고 이 당마크의 그 마치와 낫, 이 붓이 놓인 순서를 명백히 알 수 있게 개선을 그려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자루는 대를 다 그려주어 그 맨 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 형상하고 그 낫자루의 손은 마치자루 부분과 이 사귀는 부분을 끊어주어 마치자루 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선수 연필을 주시고 흰 종이 위에 그 당마크를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이게 붓대를 그려 놓으시면서 대의 경계선이 이 마치자루와 이 낫자루가 사귀는 곳에서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노동계급이 제일 앞에, 그 다음에는 농민이, 맨 뒤에는 근로인테리가 서 있는 것을 형상한 우리 당의 상징,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마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946년 8월 28일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는 당마크 제정 문제와 공인 문제가 정식 의정으로 제기되어 토의 결정되었습니다. 기하학적으로도 완벽할 뿐 아니라 그 모양이 독특하고 담고 있는 내용 또한 심오한 우리 당마크. 당마크를 제정하는 일은 노동당을 창립하는 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하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우리의 당길은 광범한 근로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조선노동당의 정치 이념이 뚜렷이 반영된 명작 중의 명작으로 완성되게 됐습니다.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나날 우리의 당길은 백승의 기치, 자유로운 오보이의 모습으로 우리 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나라 수천만 사람들의 운명을 간직한 위대하고 존엄 높은 우리의 당길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승리와 번영의 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